김영철 북한의 통일전선 부장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 문성묵 센터장께서는 과거에 만나보셨죠? 예, 어떤 인물입니까? 예, 김영철은 제가 이제 국방부 실무자를 할 때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별 하나를 단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그때 인민무력부의 정찰국 부국장 직함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네. 그 회담에 5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2차 국방장관회담 평양에서 열린 2007년 11월. 그래서 저는 회담에서 6차례 네. 이제 김영철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고 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네. 김영철은 굉장히 총명하고 네. 아주 달변입니다. 네. 협상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네.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전략을 통상 이중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해, 이 평화 또는 도발 이런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 김영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회담 대표로도 나오고 정찰 총국장을 하면서 또 대남 도발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런 점에서 김영철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철은 야정군 출신 아니고 주로 대남 협상했던 대남 전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네. 정치군관은 이제 대남 전략 정책 또 뭐 군사정전위원회, 대남 협상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김영철은 줄곧 그 위치에서 거의 뭐 한 50년 네. 가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죠? 1946년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73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영철이 맡았던 정찰총국이 우리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에 포격을 주도했다. 그러면 김영철이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이 꽤 크죠. 네. 근데 김영철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천안함 폭침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에도 뒤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또 뭐 농협에 대한 해킹, 뭐 온갖 게 다 있죠. 황정희 암살단부터 DMZ 그 폭발 지뢰 묻은 것도 아마 정찰국에 가서 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관점을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정찰 총국장이라서 그냥 대남 공작 나쁜 일 다 주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다음에 김양건이 사망한 이후에 저 사람을 대남 공작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총책임짓고 있는 통전 부장을 시키면서 대남 비서가 됐어요. 김용순이 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의 그 부위원장이지만 과거로 치면 대남 비서 겸 통전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를 상의하려면 총책이에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의 역할만 보면 저 사람을 보낸다는 건 그야말로 남북관계 현안을 다 다루겠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 사람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몹시 괘씸하고 정말 뭐 두들겨 패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라는 게 사실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있다시피 휴전협정이라는 게 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는 거거든요. 쉬고 있는 게 70년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시라고 보면 저 사람은 적장인데 우리 아군을 많이 살상한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로 봐서 나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근데 지금 남북관계를 총책을 맡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보내는 거 무기로도 안 들고 그냥 오는데 그거를 오지 말아라고 하면 남북 대화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 천안함의 주범이고 모든 공작을 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만약 사과를 한다면 이거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반 우려 반은 어떻게 추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딱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다거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명백한 사과는 아닌데 사과 비슷한. 마치 목감지뢰 사건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남측 병사들이 부상당했는데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서해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뭐 그 표현이 사고인지 폭침인지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상당히 유감이다. 남한 병사들이 많이 사망했는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 전문가도 온다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이례적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중국이 내놓은 쌍중단 쌍계 병행 이거 받겠다. 그거를 미국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미국에서 한미 간에 알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철의 지금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파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김영철이 내일 와가지고 모레 가는 게 아닙니다. 모레 하루 종일 일정이 벼있고 그 다음날 가거든요. 그럼 모레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서훈 국정원장님 만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만나서 현안들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도 합의지만 북핵 문제까지도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남기면 상당히 여파가 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철 지금 당 부위원장인데 북한 내 권력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와서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까? 의사결정을 김영철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요. 네. 이제 김영철은 정치국 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부위원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김영철이 가지는 상징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철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쳐서 3대에 걸쳐서 정말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특히 김정은이 후계자로 임명된 2009년에 경찰총국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천안함 연평포격 도발 그런 것이 있은 후에 북한 내부에서는 그것이 위대하신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의 군사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내부 선전을 하고 김정은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이 지금 신뢰를 받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다시 말하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2018년이 남과 북 모두 중요한 해고 2018년을 남북관계 개선을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그 교실을 몸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김영철을 보내는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이런 평화 분위기 말하자면 핵을 감춘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라오. 그런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 담당자들과 만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앞으로 미칠 여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네. 지금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김영철에 내려와서 이런 의례적인 그 행사 참여가 아닌 상당히 구체적인 뭔가를 협의할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그럼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은 북한 내부의 강경파, 온건파가 있다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도 강성이거든요. 강성인 사람 그리고 천안함 도발이나 이런 걸 다 한 사람을 보내서 한국하고 타협을 이루면 북한 내에서는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이 김영철과 합의를 보면 이거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강경파니까 북한 내에서 이행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아마 김정은이 계산을 하고 저는 보냈으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네네. 제재하는 그 강도라든지 다음엔 군사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같이 온 상원의원은 코피 작전은 없다.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군사 작전을 하면은 그거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아주 참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단시간에 끝날 것이다. 아주 엄포거든. 어마어마한 엄포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번에 김여정의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이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하되 그 계속 유지할 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강령적 지시를 했다. 강령적 지시라는 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북한으로 봐서도 그렇게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김영철을 보내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안이 뭡니까?
오이사 조치, 개성공단, 천안함 폭침, 박왕자 시살해 사건, 금강산 재개,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제일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의 그 종업원,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그자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완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단 탈북자 문제를 얘기를 안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럼 이건 미국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다음에 문화 교류하는 거 이것도 미국이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반대할 수 없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다 합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아까는 제가 뭐 쌍중단 쌍계병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동안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 난감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 정부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리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방카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어떻게 보면 김영철을 보냄으로써 그 여파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건 뭐 합의되면 바로 이행이 될 테고, 뭐 바로는 아니죠. 물론 한 달쯤 뒤에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말했던 서해상에서의 불미스러운 사태라 그러면서 유감이다라고 해서 천안함 그 폭침을 넘어가려는 제스처, 이걸 보일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만약이 되면 오이사 조치랑 직결되는 거예요. 오이사 조치가 이게 해제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데 미국이 볼 때는 비핵화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를 안 했다 그러면 비핵화 문제는 쌍중단 쌍계병행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 세트를 내놓으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복합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김영철이 지난번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사로서 왔었고 남북 정상회담 지향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또 후속 조치랄까요? 후속 제안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상된 의제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의제는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 당국간 회담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관련된 문제고 나머지 두 가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간 회담 개최.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김영철은 어쨌든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보자.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로서는 김정은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회담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수순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과 아마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말씀한 대로 이 김영철과 리선관이 같이 따라오니까 그다음에 서훈, 조명균 이게 2+2로 회담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김영철이 내려와서 북한은 지금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한미군 문제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 원인이 한미연합연습이다. 자,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김정은과 북한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통큰 결단을 하고 잘 마치도록 했는데 남측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무엇인가? 자, 연기 정도는 안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예 연습을 중단해야지. 또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지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이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핵이 아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고 연습이다. 그걸 중단해라. 그래야 남북관계의 개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지요. 네. 그리고 결국은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도 다룰 수 있을까요? 요번에 핵 전문가를 과거에 육자회담 참여한 사람이 왔다는, 누군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름은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남북 대화를 하는 상황,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핵 전문가를 일부러 데려왔다. 이거는 앨리스 노코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핵 문제를 얘기해서
이런 것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핵 문제를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타협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한국하고 타협을 하고 그걸 미국한테도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과거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했었죠. 남북 간의 핵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걸 굉장히 껄끄러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뭐 우리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타협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 장군님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가 평창올림픽 왔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그거보다는 하나 더 나가리라고 봅니다. 평창올림픽에도 왔고 축하도 해줬고 공연도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중국이 얘기한 쌍잠정 중단. 그건 뭐냐면은 핵과 미사일을 잠시 뭐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실험을 안 할 테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해라. 그래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육자회담이든지 가자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의 제안인데 그걸 받으면서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계산하면서 우리로서도 이걸 받아야 되나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요번에 봄에 안 하면 그 안 하는 동안은 우리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걸 우리가 받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연기했는데 그걸 요번에 올 봄에 안 하고 그 대신에 북한은 미사일 핵실험 안 한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안하면서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계산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영철의 이 방안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김영철이 와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고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